안녕하세요. 자, 부가세 개정세법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올해는 뭐 부가세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어렵거나 대단한 내용이 개정된 게 없어가지고 뭐 단순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페이지 1번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무채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 등록 허용인데요.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 재산이 있으면 신탁 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각각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 아시죠? 다만 이제 여기에 예외가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왼쪽 페이지 있는 것처럼 담보신탁이 아니었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신탁이라는 신탁 회사가 있는데 담보신탁 계약이 A 담보신탁, B 담보신탁, C 담보신탁이 있었을 때 원래는 이제 세 개의 사업자 등록해야 되지만 번거로우니 A, B, C를 전부 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실무상 좀 더 편리함이 있겠지.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러한 담보 신탁 말고도 오른쪽에 보시면요. 무채재산권 신탁업이라든지 저작권 신탁 관리업이라든지 기술 신탁 관리업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여러 개의 신탁 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담보 신탁 등하고 이제 올해 개정된 것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제 거래가 많고 복잡한 신탁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 편리함을 부여한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그 밑에 2번 간편 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 등록 근거 신설. 자, 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부가세법에 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국에서 전자적 용역을 이제 공급하는 외국의 이제 공급자라든지 아니면 그 전자적 용역의 공급을 주선하는 오픈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등이겠죠. 이러한 사업자들은 이제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제 부가세를 신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한 간편 사업자 등록을 만약 안 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두 가지가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만약에 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간편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오른쪽에 계절한 보시면 직권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 사업자들의 이제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제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과세관청에 직권 등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전자적 용역의 공급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편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직권 등록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시 밑에 이제 3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공고가액의 1%만큼 가산세 물리는 거 아시죠? 이러한 개념이 여기 간편 사업자 등록하는 전자적 용역 공급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추가해서 보시면 전자적 용역 간편 사업자 있죠. 똑같이 가산세 공고가액의 1%만큼을 물리게 한다.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에 요 놈이 더 추가되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용인데, 요 4번 내용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먼저 어떤 개념인지 보면, 우리 이제 부가세에서 본래 공급 시기가 있는데, 그 본래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이제 선발급했을 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선발급한 날을 이제 공급 시기로 이제 변경시키는 거 있죠. 그때 이제 물론 이러한 선발급이 공급 시기가 변경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가 이제 선발급한 날 이전에 대가를 선수령했거나 혹은 선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했거나 혹은 30일 이내에 받기로 약정했거나 혹은 본래 공급 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이 들어오거나 그게 이제 후수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그러한 대가 수령, 선수령, 후수령과 상관없이 특정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선발급하게 되면 이제 그날을 공급 시기로 봐주는 미수령임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장기할 판매,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계속적인 재화 용역, 계속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새로 이제 그 미수령임에도 선발급을 공급 시기로 인정하는 특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면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별표에 이때 이제 이 외국 항공 용역의 용역 공급의 완료가 공급 시기겠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은 완료일이 공급시기니까. 그래서 요 본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수령임에도 선발급을 인정하는 특례가 생긴 거예요. 참고로 이제 왜 이런 이제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그 운송 용역 같은 경우에 보면 화주하고 선주가 있어요. 화주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자를 이제 우리는 통상 화주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운송회사 배주인분을 이제 선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화주가 이제 선주에게 물건을 이전해서 그 수출할 재화가 이제 배에 선적이 완료가 되면 이 선주는 화주에게 선하증권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를 이제 표방하는 증서인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에 이제 화주가 그러한 선화증권을 받았다가 이제 그 선화증권을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의 수입업자가 이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고, 이 배가 나중에 그 약속된 장소에 도착을 하면 수입업자가 이제 선주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면서 야, 이 배 안에 있는 물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나 줘. 라고 하면 이제 선주는 선화증권을 받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수입업자에게 이제 이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방하는 이제 증권, 증서인 것이겠죠. 자, 그때 우리 이제 해운업 실무에서는 통상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배에 물건을 실어서 운송회사 선주가 화주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서요, 동시에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요. 왜 이제 세금계산 발급하냐면, 우리 수업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매입자 입장에서는 대가 청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이제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면 야, 나 이 물건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할 거니까 이제 돈 줘. 배 물건 실었고 나 출발하니까 돈 줘라고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선화증권이 이제 발행이 되면 통상은 한 30일 안에 자금 결제가 이제 이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록 그 운송이 종료되지 않아서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화증권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통상 돈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발급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30일 약정 규정에 의해서 본래 이제 공급 시기에 이제 발급된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지고요, 실무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데, 다만 가끔은 이제 실무적으로 이러한 자금 결제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적법한 선발급이 아니게 돼서 공급자이든 매입자이든 전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운사에서 정부에 이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실무적으로는 선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끊는데 그거 전부 다 좀 적법한 걸로 인정 좀 해줘. 라는 이제 그러한 해운사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가 요 규정을 이제 새로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다시 이제 확인해 보세요.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선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이제 선적을 해가지고 외국에 이제 그 약속된 장소에 이전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는 건 이 용역의 공급은 반드시 발생을 한 거예요. 용역의 공급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별표에 보면 선화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이제 한정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긴 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국 운송 용역에 이제 용역의 공급시는 통상 이제 용역증의 완료일이 운송을 다 한 날이 돼야 될 것인데 그날이 90일 이내일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한정하게끔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90일 넘어가면 이 혜택을 증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는 이번에 실무상의 이제 요청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선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대가 수령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해줄게. 다만 제약 조건이 있다. 선화증권이 이제 발행이 되고 며칠 안에 끝나야 된다. 용역이 완료가 90일 안에 이제 끝나야 된다. 그러한 제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90일을 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었다는 건 용료의 공급이 있었다는 게 이제 자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외국 항행 용역이다 보니까 영세율이에요. 영세율이면 굳이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자의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세율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도 안 내고 매입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받고 튀고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뭐 90일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90일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제는 이제 그 밑에 5번인데 요거는 뭐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영세율 적용하던 규정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6번도 적용 기한의 연장인데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가공 식료품이 있죠. 그때 미가공 식료품 중에 뭐 김치, 단무지와 같은 몇 가지 종류의 것들은 우리가 통상 단순 가공 식료품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만큼은 사실은 성질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되지만 세법이 특별히 면세를 해주겠다 하고 있죠. 다만 이때도 이제 우리가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제조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독립된 단위로 포장 판매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면세 제외로서 이제 과세인데, 다만 이제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23년도까지 한해서만큼은 독립된 단위로 포장을 했더라도 특별히 이제 면세해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다시 2년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5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 그래서 뭐 기존하고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수입을 했을 때,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을 했을 때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면세를 해주잖아요. 다만 아무리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할지라도 커피도 코코아도만큼은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23년 말까지에 한해서만 면세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이것이 이제 2년 연장이 되어서 계속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밑에 이제 7번에서요.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면제인데, 자, 일단 이제 요 규정은 밑에 보시다시피 적용 시기가 24년 7월이어서 우리 뭐 당장 1차 시험과는 이제 무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뭐 당장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내용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개정되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반값 아파트라고 이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주택값이 비싸니까 좀 이제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서 가난한 이제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하는 방식이, 이 아파트라는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토지로 구성된 것인데 이 땅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특이하게, 토지는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정부의 토지 위에 지은 주택 건물이 있죠. 이 주택 건물만 우리 이제 소비자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은 소비자 개인이 이제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토지는 정부의 것을 임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제 임대료를 정부에게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제 이 소비자,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기본적으로 토지 임대는 과세인 거 아시죠? 토지의 처분은 면세지만 토지 임대는 과세잖아요. 근데 다시 토지 임대 중에서도 주택의 토지 임대는 면세하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이러한 반값 아파트 주택에 이제 토지를 임대하는 걸 과세를 할 거냐 면세를 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주택의 토지와 유사한 개념인 것이니까 면세해 주겠다, 이게 이제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면세 대상 확대해서 보시면 주택법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게 이제 법률 용어고 우리는 통상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임대부, 토지를 임대하고 주택 건물만 공급하는 거,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임대도 면세를 해줄게. 다만 그때 그 분양주택이 괄호 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한다. 원래 이제 주택에 이제 임대를 할 때 주택 건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 면세고 주택 토지만 5배, 10배 내에서 면세잖아요. 근데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 토지 임대의 성격이긴 하지만 그때 그 주택이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한정하는 그러한 주택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주택 토지 임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다시 밑에 별표에 보시면 토지 임대의 범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는 뭐냐면 원래부터 이제 주택의 토지라면 주택의 토지 인정이 되려면 주택 전체 면적의 5배나 10배 범위 이내인 거 아시겠죠? 그거는 그대로 적용하고. 그러면 결론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뭐 이 규정을 공부한다 하면 최종 결론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그냥 주택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하되 하나만 특별한 거예요. 뭐 임대하는 주택이 뭐여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만 된다. 뭐 그것만 일반적인 주택 토지 임대와 다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겨서 8번.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이제 면세 파트에 보시면 의료보건 용역 있죠. 뭐 의료보건 용역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의사의 이제 가축 등의 이제 진료 용역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동네에서 이제 면세가 되는 건 가축의 진료 영역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애완동물, 뭐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도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료 영역들은 대부분 과세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진찰비를 부가세 부담을 해서 많이 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는 좀 깎아줄게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애완동물의 의료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면세를 하게끔 했어요. 다만 이제 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오른쪽 계정에 보시면 동그라미요. 기존에는 이제 기타 질병 예방해서 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간 게 오른쪽에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 영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고시한 게 한 100개 정도의 이제 치료 목적의 이제 진료 영역인데 이때 이 치료 목적들이 반려동물의 치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개정되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가 과세가 되었던 것이 이제 많이 면세가 됐는데 요걸 우리 이제 객관시세법 시간에 수업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럼 선생님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는 100%다 면세죠. 는 아니고 100%는 아니고 그 반려동물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료 영역 중에서 고시된 것들만 되는 거예요. 거기 고시되지 않은 치료 영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뭐 고시된 게 구체적으로 뭔지까지 뭐 기억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이제 그 문태 이제 9번. 자, 9번도 역시 면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이제 면세 중에 하나가 교육 용역 아시죠? 교육 용역 면세인데 교육 영역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왼쪽에 있다시피 뭐 학원이라든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 이제 교육 영역을 제공하는 거 면세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오른쪽에 어린이집이 추가되었다. 뭐 단순히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가 이제 인적 영역의 이제 면세 요건이에요. 우리 역시 면세에서 보시면 인적 영역 면세인데 그때 그 인적 영역은 무조건 면세는 아니고 두 가지 경우 있죠. 개인이 제공했을 때만 되는 것도 있고 개인 법인 다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개인 일 때만 되는 것의 이제 요건이 뭐였냐면 왼쪽에 있다시피 요건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해서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급하면 안 되고 근로자 없이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현실에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인적 영역 제공자인데 자기 혼자 인적 영역 제공하기가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서 뭐 만화가 같은 경우에 만화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혼자 다 그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그림을 도와줄 뭐 주인공은 이제 그 만화가가 그리는 것이고 뒤에 배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덜 중요한 것들은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제 스케치를 이제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과세잖아요. 근데 이제 과세가 되면 이제 부가세 부담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은 본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을 사업계약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사업계약을 체결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제 배경 화면을 그리는 자에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주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내가 용역을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의 요건, 과세 요건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적 용역가들이 이런 식으로 본질은 근로자를 고용한 개념과 유사한 것임에도 형식을 사업소득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면세 규정을 많이들 적용받았어요. 이런 거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른쪽에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꼭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 관점. 다시 이제 그 밑에 이제 11번의 내용은요. 뭐 일단은 시행 자체도 밑에 보시면 24년 7월부터 시행되어서 우리 뭐 당장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 내용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관련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우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인데, 만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매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이제 찌르면, 그때는 이제 그리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할 수 있는 제도죠. 그때 이제 기존에는 이 매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 언제까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냐면, 거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의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올해는 1년 이내로 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좀 더 잘 발행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그 밑에 이제 13번 발급 사유 추가해서요. 기존에는 이제 보시면 공급자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본래의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도 매입자가 이제 공급자를 대리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유가 보시면 공급 사업자의 부도 폐업이라든지 공급 계약의 해제 변경 이런 것들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개정하면서부터는 오른쪽에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주소 등의 국외 이전 행방불명했어요. 당초의 공급자가 옛날에 공급을 해놓고 좀 시간이 지난 현재 외국으로 이민 갔다든지 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자한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매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4번은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인데요. 기존의 이제 규정 그대로 연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특별히 공부할 건 없겠죠. 기준하고 동일하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15번, 16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 규정들이 이제 적용 기한, 한정 기한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연장이 된다는 것이어서 뭐 특별히 개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우리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을 할 때 건당 200원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물론 연한도 100이고. 근데 그 이제 대상자가 모든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직전 연도의 공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직전 연도 1년간의 공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른쪽에 신규 사업 개시자도 포함이다를 이제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없는 사업자였다고 할지라도 단기 중에 이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신규 사업자라면 전년도의 매출액이 0이잖아요. 전년도 매출액 0이면 신규 사업자도 그 요건을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규정을 명백히 한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8번인데요. 18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부가세에 보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제 사업자가
외국에서 재화를 이제 수입을 할 때 수입하는 당시에 이제 세관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돌려받고 그러면 수입할 때 줬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받으니까 일정 기간의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한 기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재화 수입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세관자에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그때 그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이 왼쪽 페이지에 뭐 잔뜩 있죠.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가 6번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조세법 처벌법 그다음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없을 것인데요. 그 3년이 이제 2년으로 이제 줄었어요. 우리가 뭐 정규 수업 시간 중에서도 이 내용은 좀 지엽적이 가지고 설명 잘 안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수업 목적상으로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이제 19번. 간이가세 포기 철회 근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으로 돌아갈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때 한 번 간이를 포기해서 일반으로 가면 몇 년은 3년은 그대로 일반을 적용받아야 되고 3년이 지나고 나서나 다시 이제 간이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법은 그 3년의 기간 중에라도 3년의 기간 중에도 본인 간이 가세자가 원하면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가 이제 요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 읽어보면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적용시기 보시면 24년 7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제도에서 뭐 우리 당장 1차 시험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도 뭐 간이가세 포기가 2차 시험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당장에 뭐 신경 써서 공부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간이가세 포기, 간이가세 이제 포기의 철회를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이제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에서는 이제 3년 안 돼도 간이가세 포기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이제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거야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요 내용은 뭐 당장에는 뭐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 없겠고 나중에 이제 시행령이 이제 새로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 정오표로 이제 출간할 것이고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철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어쨌든 이 내용은 당장에 이제 우리 1차 시험 가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나오면 정오표를 다시 이제 게재하는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과 관련된 이제 중요 개정 사항들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